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글쎄요, 이제 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꽁꽁 얼었던 얼음들이 이제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살얼음이 돼가고 있는데, 글쎄 대선 후보들도 이제 대선 막판이 되면서 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이제 왜냐, 무슨 말이냐, 실수 하나가요 정말 이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대선 2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후보들이 자신의 강점은 내세우되 또 상대방의 약점은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주요 이슈들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뭐니 해도 관심은 어제 오후 8시에 바로 이곳 매경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던 두 번째 TV토론회, 대선 후보들 간 4명의 TV토론회에 관심이 쏠렸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오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세요. 스튜디오에서 네 후보가 나란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이렇게 또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한 135분 정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토론회 2시간을 넘겼어요. 이재명, 윤석열 난타전이다. 대장동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이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정면 충돌. 자, 정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 치열한 공방을 나누는데, 우선 대장동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공세를 폈습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저 박상도든 뭐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뭐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쪽도 매섭게 질문을 했지만 답변하는 쪽도 아주 칼 같은 공세로 답변을 맞받아쳤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예상은 했지만 역시 대장동 의혹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 문제는 뭐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했지만은 검찰 수사가 제일 문제죠. 지금 검찰이 그분이라고 하는 몸통,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미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네.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문제인데요. 곽상도 의원은 50억 문제 때문에 구속이 이제 4개월 만에 됐지만은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고 또 50억에다가 또 이제 대장동에 있는 미분양 부분은 절반 가격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김만배 씨하고의 검은 거래가 있다는 박영수 전 특검에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도 뭐 금융권이라든가 재벌 관계 이런 부분들도 얽혀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대장동에 얽혀 있는 자금 흐름에 대해서 8,500억이라 그랬는데 대장동이 자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그것이 그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몸통이 나오는 거고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검찰에서 안 하니까. 못하는 건지 미적거리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것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더 씌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공세도 막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한 푼이라도 이득 관계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박영수, 예를 들어 곽상도 또 윤석열 후보는 뭐 부친의 집을 또 김만배 씨라는 사람이 샀고 김만배 씨 누나가 사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검찰에서 안 하는 한 그리고 검찰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이 부분은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빨리 검찰이 규명을 해야 되는데 대선 전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검찰이 수사를 안 함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이재명 후보에 더 씌워지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앞서 두 후보의 공방을 보면 요약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장동 개발 이익 8,500억 어디 갔냐 윤석열 후보가 물어보았더니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답을 해요. 박영수 특검도 돈 받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후보랑 같이 국정농단 수사 주역 아니냐. 그리고 지금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 물론 지금은 의원직에서 물러났지만 곽상도 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해야 됩니까?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세를 맞받아쳤어요. 이재명 후보 순발력 있는 답변이죠. 수사가 아직 진행이 더디고 있고 결론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다는 의아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주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TV 토론은요, 덕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의 장점은 아까 앵커에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상대방의 허물은 이제 공격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누가 더 TV 토론 잘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지지율하고 크게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한테는 TV 토론도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아주 한 자리 숫자인 후보는 이제 조금 더 잘했다. 이제 그 수준으로 나와서 누가 잘했다고 이런 평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성남FC 홍콩 관련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뭘 했습니까? 검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보다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 느꼈던 게 그럼 그 다음번에 대장동 또 이야기가 나올 때 아니 이재명 성남시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좀 더 토론이 재밌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검사처럼 왜 그러십니까? 왜 검사처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 보면 두 후보가 난타전을 벌인 이 이슈 주제 중에 대장동 얘기 저희가 방금 다뤄봤잖아요. 여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설전을 주고받았어요. 그 발언도 좀 들어보시고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검찰에서 한 2년 이상을 관련되는 기자와 관계자들 별건을 거듭해가면서 조사를 했고 제가 5월까지 2010년 5월까지나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그 유출된 그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질문에 인용한 건 아마 며칠 전에 KBS 보도 아마 그것도 인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공세를 제의를 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은 크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이 이게 2012년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결혼한 이후에 검찰이 이 사건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구속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수사해서 나머지가 다 구속됐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이상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또 하나의 거짓말은 2010년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하여 우리 집사람은 거래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KBS가 자료를 통하여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 5월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에 신한증권 외에 대신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이라든가 다른 증권 거래를 통해서 40여 차례 했고 그 액수가 전체 7.7%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이어서 그렇게 떳떳하면 나머지 주식 거래 내역 다 공개하라. 그러니까 또 그거 다 공개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만약에 옛날처럼 언론이 중계하는 시대면 가려질지 몰라도 이 명백한 거짓말, 토론회에서 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사실 제가 KBS 해당 기자라면 본인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할 사안이라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크게 실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건 팩트와 다른 얘기를 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거짓말은 2년 동안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요. 한 번도 조사는 물론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탈탈 털었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거짓말 제가 크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이거는 고발될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한 거짓말이니까요. 아하, 네. 신성범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선대본부 측에서도 이 질문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미 KBS가 단독 보도로 이 문제 제기하면서 지금 이 언론들이 이제 인용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님은 거짓말로 답변한 거다라고 이제 이 더 추가적인 설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내놓을 자료가 진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윤석열 후보의 답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도 부인 김건희 씨의 저 부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내용이라든지 그 타임테이블, 그 시간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눈치로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설명을 종합하면 네. 2010년, 2년 전에 2010년 1월에서 그 5월까지인가 넉 달 동안 김건희 씨가 돈을 주가 조작 선수라는 이모 씨한테 맡겼는데 결국 4천만 원 손해받고 돌려받았다. 계좌를 폐쇄했다. 돌려받았다. 그래서 2010년 5월 이후에는 거래 내역이 없다라고 했던 게 공식 해명이었는데 KBS 보도를 보면 더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보니까 그 계좌를 돌려받고 보니까 그 계좌에 그 이모 씨가 거래했던 도이치모터 주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팔았을 뿐 이건 주가 조작과 전혀 상관이 없는다. 상관없는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다. 제가 볼 때 윤 후보도 그걸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공식 해명 그러니까 2010년 5월 이후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선대위 차원의 발표는 사실관계를 좀 틀린 것 같다. 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첫째는 가장 확실한 것은 검찰 수사예요. 근데 검찰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온 국민이 다 아는 상황에서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도 기소 여부도 결정 못했다. 왜 안 불렀느냐, 김건희 씨를. 부르려고 했지만 뭔가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불렀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인 거예요.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눈치를 봐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그런 거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앞장서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보도를 했던 KBS나 한겨레에서 좀 더 나아간 보도. 그러니까 그 계좌 내역이라든지 신한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증권사 계좌 내역 그리고 시점, 금액 정도가 특정돼야 이에 대해서 아마 또 윤 후보 측에서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추가 발언 최민희 의원님 신청하셨고 앞으로 모든 분들께 추가 발언은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선대위 차원의 공식 반응 중에 하나가 2010년 5월 이후에 거래했다. 사흘에 한 번 정도 전화 걸어서 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홈트레이드 시스템. 그러니까 이
그 인터넷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거 거짓 해명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통정거래했습니다. 김건희 씨 주식에서 최은순 씨 주식 계좌로 통정거래 이게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본인 간 거래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대응을 잘못했다. 그래서 네.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건데 아무리 언론 환경이 우호적이어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어제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가 이거 문제점을 분명히 공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답변이 변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수사의 관할 아니겠느냐, 수사 영역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검찰이 글쎄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 등을 통해서 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어떻게 좀 풀어갈지 지켜볼게요. 어제 TV 토론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좀 보겠습니다. 매경 5면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건희 씨 그리고 무속 다 꺼냈다. 윤석열 후보는 취조하듯 백현동 캐물었다. 백현동에 그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만 50m 옹벽 아파트 된 거 있죠. 그런 거 용도 변경된 의혹 등을 캐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무속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또 주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을 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의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어와가지고 중대본에 넘겨주고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면서 튀는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천지에 대해서 직접 이재명 지사가 현장 가서 이 행정명령 집행하고 아마 그런 것도 거론한 것 같아요. 유영하 교수님. 네. 이 부분 거론하면서 뭔가 이 영적인 부분, 무속적인 부분에 기대서 당시에 검찰총장 때도 판단 내린 거 아니야 이렇게 공세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그 건진법사인가요? 그 양반이 저런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그랬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윤석열 후보는 대권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무속에 의해서 자기 행정안, 국가 권력을 사용했다라는 아주 위험한 향후 대통령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속이나 주술에 의해서 대통령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과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위험도가 큰 그러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뭐 복지부의 협력을 복지부 얘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안 했다 그러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법무부와 복지부 관계는 상당히 장관이나 아니면 차관이나 실무자까지 협의가 잘 돼. 당시에는 이제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대본 차원에서 협의가 됐을 테고.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 자기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 얘기는 안 듣고 복지부 쪽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앞뒤가 전 안 맞는다. 이건 분명히 팩트 체크가 오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부도 입장이 나올 테고 법무부도 입장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율수사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압수수색 관계 같은 걸 보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큰 대형 부분의 압수수색은 이미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쇼했다 그러잖아요. 미리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다 예견이 되고 아마 그 신천지 쪽에서도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명단을 안 넣는 상황이었고 하루라도 빨리 명단을 확보해서 방역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구에 퍼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언론이 잠깐 났더라도 압수수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 참 그건 참 이해가 안 간다. 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이 문제는 정부 부처에서 이런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더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유영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퍼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인철 평론가님. 예. 저 발언에 어제 토론회를 봤을지 안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추미애 전 장관도 뭔가 여기에 말을 보탤 가능성이 있어요. SNS를 통해서. 네. 근데 지금 입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위원장 와가지고 첫날부터 이제 그런 모양새 사나운 이제 그런 모습이다 해가지고 좀 역정을 내서 그래서 근데 추미애 장관이 또 뭐라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된다기보다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어째서요? 또 뭐 이상한 말 하면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추미애 장관의 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또 후보가 된 이후에도 경선 중에도 추미애 장관이 나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또 무속 논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1차 때는 안 나왔던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가 이 배우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배우자 관련하면은 본인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더 불리할 텐데 왜 이걸 꺼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초조감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부분 많이 앞서고 또 갤럽 조사를 보면은 1%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퍼센트 상으로는 1%포인트 앞서지만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1월 첫째 주에 26%였다가 37% 올랐습니다. 무려 11%나 올랐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1월 첫째 주에 36%인데 이번 주에도 또 똑같은 36%예요. 변화가 없죠. 그래서 포인트 차이는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렇게 변화가 없이 갇혀 있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 갤럽 조사 하나만 가지고 봐서도요. 그래서 그런 초조감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25일 남았거든요. 네. 앞으로도 배우자 이렇게 논란을 계속해야 될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배우자 논란을 그만 멈추자. 그래서 그 선대본끼리 또는 후보간끼리 신사협정을 해가지고 네. 이제 후보간 대결로 좁히자. 배우자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그런 협정을 하고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뻔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지켜보는 유권자나 국민들도 조금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아침의 멸경제를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 중에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일보 기사 볼게요. 어제 TV토론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놓고도 후보간 설전이 있었어요. 한국일보 3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세계에 내놓을 방역 성과다. 이른바 K방역으로 통칭이 되죠. 두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주먹구구식 방역이다. 실패한 방역이다. 맹공을 펼쳤는데요. 직접 토론 과정 지켜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성공적으로 잘 견뎌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택관리 프로그램은 사실 경기도에서 제가 만들었던 것인데요. 의사가 재택해도 괜찮은 경증, 아니 무증상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정부의 지금 K방역이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얘기를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재작년 구정 전에 대한의학협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6차례에 걸쳐서 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라고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아주 간곡히 청원을 했는데 다 무시됐습니다. 네. 오늘 또 일부 언론은 우한 바이러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갖고도 또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글쎄요. 조금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정서가 저 표현에 지금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한 바이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어제 이 K방역의 성과를 놓고도 이재명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 간의 설전이 있었는데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일관되게 방역을 정파적으로 악용하면 그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뭐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K방역이 주먹구구식이다? 그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K방역은 시작부터 ICT 결합 방역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기사도 나왔냐면 정말 무섭게 끝까지 추적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K방역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은 일부 태극기 세력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했던 말씀 중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 그게 아주 실패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우선 첫째, 지금 프랑스가 100명당 확진자 수, 그러니까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대충 프랑스 30만 명, 영국이 26만 명, 미국이 23만 명, 독일이 14만 명. 일본 잘했다고 언론들이 칭찬했었잖아요. 일본이 2만 8천 명, 한국은 2만 3천 명입니다. 이게 100만 명당 확진자 수예요. 이게 뭐 몇 명은 중요하지 않고 비율상. 그래서 대한민국이 확진자 수에서도 굉장히 선방했다. 이유는 정부도 방침을 잘 세웠지만 마스크를 잘 쓴 국민들의 협조가 더 컸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국 폐쇄론과 관련하여서는 초기에 일부 전문가들이 저 얘기를 했죠. 그런데 폐쇄한 나라들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 어디서도 지금 중국 폐쇄론 얘기하는 데가 없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약간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 그 업데이트 속도가 느린 건지 마치 취업 앱이라든지 예술고 과학고를 앞으로 만들겠다라든지 이건 꽉 80년대에서 온 분 같은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빨리 해줄 필요가 있겠다. 참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K방역은 어떤 경우에도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K방역 잘한다가 20% 30% 많거나 아니면 그게 5%로 떨어질지언정 국민들은 한 번도 K방역을 잘 못했다의 점수를 준 적은 없었다. 네.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K방역에 대해서 실패한 방역으로 그럼 보는 근거는 신성범 의원님 뭘까요? 물론 이제 뭐 최민희 의원님이 여론조사 인용하셨습니다만 언급하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100%가 다 잘했다고 보는 건 아닐 테니까 근거는 뭡니까? 실패한 방역으로 보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판단 근거가 이럴 텐데 외신으로 정해지는 외국에서 대응 태세, 특히 일본의 대응 태세를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할 거다. 그렇다면 K방역이 그렇게 완전한 실패라고 하기도 어렵죠.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좀 더 잘했으면 전문가 말을 잘 듣고 그건 윤석열 후보 말이 맞아요. 데이터 관리 같은 걸 좀 제대로 해서 비과학적 방역으로 자영업자 소상인들 피해를 많이 보는 이런 식으로 왜 했냐는 대목은 아픈 대목이죠. 그리고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 얘기하는데 그때는 2020년 1, 2월 달 상황이니까 그때는 우한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는 약간의 저 책자 그 당시 표현을 언급한 거다. 언급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와서 누가 뭐 중국을 그렇게 하겠어요. 다만 앞에서 했던 부분이 이제 제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결론적으로 거부했느냐. 저도 알아봤어요. 앞에 거 여기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할 수밖에 네. 없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추술의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윤 총장이 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죠. 제가 좀 알아봤더니만 대검에서 그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그 방역의
지휘부인 중앙대본에서 검찰과 경찰이 강력하게 강제 수사를 하면 그 신천지 신도들이 전부 다 숨는다,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되면 더 전파가 되니 절대 강제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강립 당시 보사부 1차관 정은경 질병청장의 의견이었어요. 이걸 듣고 대검에 가서 회의를 한 그때 그러면 검찰에서는 저 중대본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도와주는 법률 차원에서 도와주는 걸 가자고 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저는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윤석열이 완전히 추미애 장관의 뭘 무시하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주술가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억척이라고 저는 봐요. 네. 중대본의 의견을 그 당시에는 상당 부분 참고할 그렇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죠. 네네. 최민희 의원님 추가 발언 1분 드릴게요. 네네.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혼날까 봐 안 했는데 우선 그 중대본은 그 공문으로 법무부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보도네요. 예, 저도 보도 보고 얘기합니다. 공문으로 압색을 요청했고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압색을 요청했다. 이게 공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회의에서 그렇게 했다. 이 발언과 공문 어디다 무게를 둘 것이냐. 그럼 공문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사실 속으로 추미애 장관한테 만약에 추미애 장관 때문에 당신이 대권 후보까지 됐다고 계속 얘기들을 하시니까 속으로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예? 대권 후보까지 됐는데.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과거에 같이 일했던. 공개적으로 쇼했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건 정말 조금 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울리지도 않으세요. 대권 후보가 왜 네. 그렇게 전직 장관에 대해서 쇼한다 뭐한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립니까?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잠시만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지금 후끈 달아오르는데 일단 그러면 차분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발언 순서를. 문인철 평론가님이 발언 기회 요청하셨으니까 애초 드리려고 했던 질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드리고 신성범 의원님도 추가 발언 하실 거예요. 그럼 1분 제가 드릴게요. 예, 일단 문인철 평론가님 네. 1분 듣고 신성범 의원님 1분 듣겠습니다. 근데 왠지 느낌에 두 분 말씀 듣고 나면 유영하 교수님이 또 뭔가 발언 요청하실 것 같아요. 됐습니다. 최 의원님이 다 얘기해 네네. 주셨습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1분 가겠습니다. 방금 최민희 의원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된 것은 추미애 장관 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쇼라고 말할 것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심정적으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검찰총장을 자기 그 밑에 사람 하인은 아니지만 아주 밑에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명을 거역했다 막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러한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또 한마음으로 이렇게 고마운 편도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이 자리에 후보까지 되기까지는 추미애 장관의 공이 컸다. 그러면 뭐 추미애 장관한테 감사패 하나도 갖다 드려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신성범 의원님 1분. 아니 저는 뭐 다시 네. 한번 제가 2020년 네네. 3월에 대구 근처 가까운 데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공포스러웠냐 하면 31번 환자 슈퍼 감염자. 네. 뭐 슈퍼 전파자 그때 얘기 나왔었죠. 기억나고 아직도 기다려요. 신천지. 야 어떻게 그럼 신천지 완전히 뭉쳐가지고 박수 치면서 터뜨렸다. 광주다. 우리 지역구까지 넘어왔다고요. 왜 광주에 다 대구에서 많이 예배를 봤으니까. 그럴 때 그때 모든 손가락질은 국민의 손가락질은 신천지를 향했어요. 저 사람들이 주범이다. 왜 안 잡아가느냐. 하지만 그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집단들은 전문가 집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의 판단이 어쩔지 모르겠으면 조금은 나아 보였던 거고 또 하나는 이걸 명단을 제출 안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의 대구지회 간부들이 꽤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7, 8명이 될 텐데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다 무죄됐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감춘 게 아니고 적어도 제출할 것은 다 명단을 제출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어요. 네. 최민희 의원님 1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유영하 교수님이 안 하셔서. 네. 그 기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네. 우선 그들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이후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그 공개적으로 나와서 같이 일했던 분을 쇼다 뭐다 하는 것은 아무리 대선 기간에 표어들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후보답지 않았다 이렇게 봤다는 말씀드리고 신천지 얘기하게 된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특종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그 특종의 내용은 이때 신천지를 윤석열 후보가 봐줬기 때문에 신천지 간부들 1,000명 정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해서 우리가 경선을 도왔다. 이런 특종이 떴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와 관련하여서도 우한 폐렴 주장하시는 분들은 신천지의 책임을 물어야죠. 왜냐하면 신천지가 우한에서 종교 행사를 하고 나서 이게 국내에 들어왔다는 게 그 당시 보도 아니었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발언 후에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일단 공세 반박을 잘했다 뭐 자평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 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게 오늘 아침 발표된 오미크론 코로나 환자가 54,000명 역시 5만 명대입니다. 지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방역 문제가 이 첨예한 설전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보고 이제 갈 길을 또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